안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을 조명하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땅을 밟고 러시아 공사관과 독립문을 설계한 러시아의 건축가인데요. 이 인물은 건축가임에도 고종의 호위부대를 맡으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러시아 건축가가 누구인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런 러시아 사람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정말.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풀네임이 아파나시아 이바노비치 세리딘 사바틴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되게 깁니다. 그래서 네. 뭐 어느 집안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름 부를 때 원래는 그 러시아어 전공했던 그 우리 문화부장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원래는 뭐 이름을 부른다면 세리딘 사바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가 줄여서 그 문화재청에서도 보면 사바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명도 있습니다. 쌀바정, 쌀바진, 뭐 살파령 뭐 이렇게 뭐 했다는 인물입니다. 살파령이 제일 입에 좀 붙는데요. 그런가요? 그 예전에 우리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의 그렇죠. 예. 석호 뭐지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다 생각 안 나는데 석고필 뭐 이런 뭐 이런 이제 분들도 있는데 지금 유명한 건축물을 설계도 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인물인데 왜 몰랐을까요? 그러게 이게 개화기 이후에 조선을 드나들었던 다른 유력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대중적으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아마도 이게 소련 출신이어 갖고 우리가 이제 뭐 80년대까지는 뭐 없었으니까 교류가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사바틴이라는 인물은 한국 건축사는 물론이거니와 근현대사를 거론할 때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 건축가가 어떻게 조선 땅을 밟게 됐을까요? 원래는 이 양반이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상하이에서 구한말 우리 그 조선의 외교 고문을 맡았던 독일인 멜렌도로프의 추천을 받아서 측량 토목기사로 해서 1883년에 이제 23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조선의 외교 통상을 맡고 있었던 멜렌드로프 임무라는 게 그 교육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부두 또 해관 이런 거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종사할 사람을 구했는데 바로 사바틴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3살에 조선 땅을 밟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23살이면 너무 어린 거 아닌가요?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대학 갓 졸업한 정도 수준일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을 설계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왜 30살 정도의 뭐 보통 큰 일을 뭐 하시는 안중근 의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통은 그 연세 그 연조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23살하고 지금의 23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실 좀 궁금한 거는 이분이 그 건축가로 쓰였던 경력 이게 자세한 경력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사바틴은 인천 해관에서 토목개사로 근무하면서 부두 축조 공사를 감독하고 또 인천 해관 청사를 설계하고 또 뭐 독일의 무역회사가 세창양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인 직원이 거주하는 사옥을 설계했는데 지금 인천 자유공원 안에 있는 그 세창양행 사택을 보면 아케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예전에 파고다 아케이드라고 했는데 그 보면 이제 도명식으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 쭉 이렇게 연결짓는 그런 형식 그것이 그 사바틴이 만든 거고 나중에 서울에서 건축한 여러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런 뭐 형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서울 종로에 나가도 무슨 아케이드 이런 표현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바틴의 어떤 뭐 독자적인 뭐 창작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그 나중에 서울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조선 땅을 밟았을 때는 인천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진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종이 유럽인 건축기사를 고용해서 궁궐을 신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요.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바틴의 첫 서울 작품이 경복궁 내 건천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관문각을 세우는 거였는데 이 건천궁은 뭐 아시다시피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고종 부부의 거처였고 또 이 관문각은 고종이 책을 읽고 외교관들을 접대하는 뭐 그런 장소로 활용됐거든요.
한 나라의 궁에 있는 건물을 설계할 정도면은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 공사관하고 독립문도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공사관도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건물이고 독립문도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이 사바틴의 대표적이 아마도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경향신문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전망탑하고 일부 기초 유구하고 지하 통로만 남았는데요. 이게 약간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면 이 건물 규모면이나 대지 면적이라는 보나 하여튼 당시에 미국, 프랑스, 독일 뭐 다른 나라 공사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난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풍 건축 양식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해방 이후에는 소련 영사관으로 사용됐다가 전쟁 와중에 그 전망탑과 지하 2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에 타서 소실됐습니다. 지금 그 덕수궁 쪽으로 가보시는 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요즘 이제 그 영국 대사관 있는 쪽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네. 그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언덕 꼭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고정의 길이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 또 뭐 그동안에 보면 그 지하 통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81년 러시아 공사관 발굴 작업을 했는데 이 공사관의 본 건물이 있었던 집터 밑에서 실제로 가로 7m, 세로 4m의 지하 밀실하고 이 밀실하고 본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간파천으로 거처를 옮긴 고종이 이 지하실에서 뭐 생활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하실에서 고종이 생활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하실이 있으니까 피해서 피해 간 거니까. 그렇죠. 불안에 떨었으니까. 근데 사바틴이 독립문을 설계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낯선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러시아 공사관하고 아까 얘기했던 경복궁 내 관문각 이거는 100% 확실한 사바틴 작품이다라는 게 네. 기록에 나오고 그 독립문하고 덕수궁의 중명전하고 덕수궁의 정관원하고 그다음에 정동에 있는 손탁 호텔 이런 거는 예. 100% 확실하진 않지만 사바틴이 설계했거나 공사에 관여한 그런 건축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덕수궁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사바틴 특별전에 네. 바로 그러한 추정작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립문은 서재필 선생과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구체적 뭐 이게 커다란 그 이 구상은 서재필이 한 것 같습니다. 1947년에 그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본인 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원문처럼 지붕을 만들고 기와를 덮어서 조선식으로 세울까도 했는데 그러나 서양을 다녀온 사람이 구식 건물을 짓는다면 남이 웃을 것 같아서 서양식으로 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예요. 뭐 서양 다녀온 사람이라 그래서 구식 건물 지으면 뭐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축소한 모양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구상한 거를 사바틴이 구체적으로 설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뭐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덕수궁 중명전 네. 이것도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고 네. 정관원은 조금 좀 낯설긴 한데요. 정관원 그리고 손탁 호텔도 이게 최초의 근대적 호텔이다. 그렇죠. 라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 유명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덕수궁 중명전은 사실은 뭐 일제엔타 외교권을 빼앗긴 을산 늑약 체결장소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여기서 이제 만국 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정관원은 좀 낯선다 그러는데 사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고종이 커피를 즐겼다 그러는데 예. 커피를 마신 곳이라고 하면 되게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교사진을 초청해 갖고 연애를 베푼 뭐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커피를 즐겨 마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손탁 호텔은 뭐 20세기 초에 유일한 서양식 1급 호텔로 명성을 누린 곳이고 이 손탁 호텔 주변에는 러시아 공사관도 있고 뭐 이 다른 나라 공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교 무대로도 활용이 되고 조선의 또 저명한 개화파 관료 또 지식인들이 또 호텔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든 게 정동 구락부 그때 유명한 모임이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웬만한 근대 건축물에 사바틴 이름이 빠지질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인천 부두, 그다음에 해관, 또 서울의 궁궐, 정동 일대 유서 깊은 건축물, 뭐 이거의 설계 공사를 맡았던 인물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건축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전에 그래서 이 사바틴이 설계했거나 공사 책임자로 맡은 12개 건축물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축가? 뭐 건축가죠. 토목
기사 뭐 이런 것도 막 합쳐놓은 것 같은 합쳐놓은 것 역할을 다 같습니다.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종의 호의를 또 맡게 됩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프다 그러는데 약간 슬픈 사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좀 얄궂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사바틴이 경복궁 내 건청궁 거기서 관문각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원래 고종의 서재인데 이게 사실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은 서양식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자재도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유리와 벽돌을 사용을 하고 증기 보일러까지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이질적이고 또 이채롭기도 한 궁궐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 사바틴이 원래 이 공사를 도맡아서 시공을 했어요. 예. 그 건축 자재 시공을 둘러싸고 어쨌든 조선 관원들하고 불화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 원래 그 조선 정부로부터 공사비 일체를 받아서 자재비, 노무비 그다음에 기타 경비를 도맡아 집행을 했는데 차츰 조선 정부가 보낸 관리 또 이게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조선 관리는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보려고 네. 값싼 자재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또 비용 적게 드는 공법을 채택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도 요즘에도 그렇지만 네. 건축비 싸게 들이려고 하면은 부실공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관리들하고 알력도 생기고 하면서 봉급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무각 자체도 부실공사라는 누명을 써고 네. 10년 만에 헐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바틴은 아 이제는 뭐 조선을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됐던 거죠. 뭐 사바틴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와서 조선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뭐 의지나 생각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몇 년씩이나 돈도 못 받고 그냥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면은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제 조선 싫다 그러고 나가버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이 사바틴은 좀 신뢰를 했나 봅니다.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1894년 9월부터 그 미국인 뭐 예비역 대령 출신입니다. 윌리엄 맥앤트리 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경복궁의 시위대장으로 삼고 바로 이 사바틴을 부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시위대장이면 궁궐 호위 맡겼다는 거 네. 아닙니까? 외국인한테 그런 직책 맡긴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2달 전에 그러니까 1894년 7월 23일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청일전쟁 직전인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총칼로 완전 무장한 일본군이 뭐 경복궁을 무단 침입하고 고종을 포위하고 이러니까 이 고종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 고종으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886년에 동양에서 가장 먼저 전깃불을 들여온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밤에도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정사를 펼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거꾸로 생각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예. 그렇죠. 외국인한테 그래서 내가 호의를 맡겨보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그래서 건가요? 이 러시아 공사하고 미국 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한데 그래서 외국인을 경복궁에 상주시키면 일본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 일본인을 외국인들 시위대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일본인들 그 궁궐 내 활동 이런 것도 좀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이쪽이 이재인가요? 일본이 와가지고 하도 설치니까 뭐 러시아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그 앞에서 뭐 호위대장을 맡겨놓으면은 일본인들이 들어올 때 이거 그 나라하고의 어떤 외교적 관계나 마찰을 우려해서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고 뭐 어떻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좀 애처롭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고종의 명을 받았으니까 사바틴이 그 1894년 9월부터 일주일에 나흘 동안 뭐 저녁 7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그런 야간 근무를 섰다 그럽니다. 근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이 지킨다고 해서 다를 게 뭐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잔인무도한 일본인 개의치 않았겠죠. 그래서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 1895년 10월 8일 새벽에도 그 사바틴은 궁궐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천년공노할 사건이 새벽 4시쯤부터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일본 자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궁궐을 막 공격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들었고 막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시위대장인 다이하고 부대장인 자기가 일어나서 시위대를 지휘해서 그 침입자들을 막았는데 역부족했다. 시위대원들이 다 도망쳤다.
그 도망가지 못했다 자기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바틴이 명성황후가 기거하고 있던 건축국 내 그 이 권영합 동행각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이렇게 나와요. 예. 일본 자객 중 8명은 칼을 뽑았고 긴 칼을 차고 단검을 빼든 일본인은 현장을 지휘했다. 20명에서 25명의 자객들은 권영합 마루를 넘어서 오코루, 사시향루, 정시합의 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명성황후를 찾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일본이 뭐 무서운 게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나라 궁궐에 이렇게 침입해서. 그러니까는요. 이게 참 한심한 얘기도 하고 진짜 그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뭐 그 과정에서 자객들이 뭐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왕비의 소재를 추궁하고 그다음에 이 건천궁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바틴에게도 왕비가 어디 있는지 숨겨 있는지 알려달라고 울음장을 놓고 뭐 그랬다 그러는 건데 이 사바틴이 사실 천신만고 끝에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하죠. 이게 목숨을 구한 게 1,000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풀어주는 상황이 건가요? 있는 것 같아요. 거래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목숨 때문에 예. 어쨌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신히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한 러시아 공사가 당시에 베베르였는데 네네. 사건의 전모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바틴이 가장 결정적인 암살 과정은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다른 거 다 봤는데 왜 그거는 못 봤느냐. 그러니까 베베르도 아니 그거를 보지 못한 게 말이 되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이제 발굴하고 몇 년 전에 단행본으로 쓴 연구자가 있습니다. 김영수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네. 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 얘기로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사바틴이 그 현장 시해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근거로요? 예,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한성 신보 편집장이던 고바야카와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칼날 번뜩이고 마당 안팎을 자객들이 우왕좌왕할 때 러시아인 사바틴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주재 일본 영사가 우찌다인데 우찌다도 궁궐 안에 숙직하고 있던 러시아인 사바틴이 역시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다라는 기록. 그다음에 그 상소 재판을 담당한 고등재판소의 영문판 기록도 사바틴의 목격이 사실이었음을 증거해 주는데 사바틴의 말에 따르면 자객들은 모든 방을 수색한 뒤에 왕후 폐하께서 어떤 구석방에 숨어 계신 것을 발견하고 즉시 붙잡아 가지고 있던 칼로 시해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바틴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 참상을 목격한 사바틴이 만약에 사실대로 증언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러면은 일본 뭐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시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 그러면 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뭐 후환이 네.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당시에 거죠. 그 현장에서 이거 현장 책임자하고 일본의 네. 그 나쁜 놈이죠. 그거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목숨만 살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로 진짜 지금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뭐 조선의 역사를 외국인의 책임으로 우리가 돌리면서 왜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탓하기도 참 애매하고. 지금의 잣대로 뭐 왜 당신 왜 그때 당시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네. 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과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네.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사바틴의 또 역사적인 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우리나라 근대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거, 공사에 관여한 거 이런 것들은 뭐 되게 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점만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바틴에 대한 특별전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11월 11일까지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근현대사를 안다 그러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세세하게. 그래서 그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특별전을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전도 관람객들을 인원수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하겠죠. 아, 미리 사전 예약도 사전에 하거나 좀 아니면은 보고. 뭐 우리 티켓 판매하는 곳에서 사전에 티켓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뭐 제약이 그렇-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전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구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네. 네.
이 사바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 근대 역사에 상당히 큰 영향이나 족적을 남겼다. 이런 부분을 또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인 건축가이자 토목 기사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근대 궁이라든가 그리고 독립문까지도 설계를 했다고 하는 사바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